2022년 겨울, 서울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매달 날아오는 독촉장은 내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보안업체에서 오랫동안 경호 업무를 담당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일거리가 끊기면서 나, 강민준의 인생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때 연락이 온 게 박동훈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건실한 건설회사에 다니는 녀석이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녀석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건 혹시라도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었다. 시끌벅적한 강남의 한 이자카야 구석자리. 동우는 내게 맥주잔을 건네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민준아, 너 요즘 쉬고 있다고 했지? 실은 우리 장인어른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을 좀 찾는데 네가 딱일 것 같아서.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몸 쓰는 거라면 자신 있다. 동우는 주위를 살피듯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 힘쓸 일은 전혀 없어. 그냥 앉아서 자리만 지키면 돼.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건물 관리야. 다음 달에 철거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까지만 야간 경비를 봐달라는 거야. 철거 예정인 건물? 나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곧 부술 건물을 굳이 경비까지 세워서 지킬 필요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동훈이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근데 그 건물이 예전에 꽤 유명했던 고급 산후조리원이었거든.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동네 비행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이 자꾸 기어들어와서 사고를 치나 봐. 얼마 전에는 거기서 범죄 사건 비스무리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장인어른이 철거 전까지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하셔. 페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셀 거야. 동훈이 휴대전화 계산기에 찍어 보여준 금액은 내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일반 경비 일당의 3배, 아니 거의 4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꿀알바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조건이었다. 의심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급했던 내게 선택지 따위는 없었다. 할게. 당장 오늘부터라도 갈 수 있어. 그렇게 나는 짐을 챙겨 동훈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야산 중턱이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흉물스럽게 솟아있는 4층짜리 회색 건물. 그곳이 바로 내가 근무해야 할 옛 미래 사무조리원이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폐허나 다름없는 외관과 달리 건물 입구와 외벽 곳곳에는 최신형 CCTV와 동작 감지 센서, 적외선 경보기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곧 무너뜨릴 건물에 수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법한 보안 시스템이라니. 고작 노숙자들 막자고 이걸 다 설치했다고? 현장에 도착하니 동훈이 미리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앳된 얼굴의 20대 청년이 서 있었다. 고냐, 소개할게. 이쪽은 내 처남 이지훈이야. 장인어른이 집에서 놀고 먹는 꼴 보기 싫다고 억지로 내보냈단다. 너랑 같이 근무할 거야. 안녕하세요 형님, 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훈은 넉살 좋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건물 1층 로비에 마련된 임시 경비초소로 들어갔다. 모니터에는 건물 내 외부를 비추는 16개의 CCTV 화면이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준아, 할 일은 간단해.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만 하면 돼. 그리고 동훈이 떠나기 전 묘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지하 1층은 예전에 의류 폐기물 처리장이랑 창고로 쓰던 곳인데 거긴 웬만하면 내려가지 마라. 센서 오작동이 자주 난다니까 그냥 모니터로만 확인하고. 동훈이 떠나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산후조리원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처럼 들려왔다. 형님, 여기 좀 으스스하지 않아요? 지훈이 몸을 떨며 물었다. 건물이 낡아서 그래. 별거 아냐. 나는 짐짓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은 지울 수 없었다. 그때였다. 삐삐삐. 정적을 깨고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빨간불이 들어온 곳은 동훈이 경고했던 바로 그곳, 지하 1층이었다. 화면 속 지하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센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끊임음 없이 알리고 있었다. 뭐야? 아무도 없는데? 나는 손전등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그 지독한 악몽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형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혼자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운데. 지훈이 울상을 지으며 내 소매를 잡았다. 나는 녀석의 어깨를 툭 치며 안심시켰다. 야, 여기 모니터 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갈지 알 거 아니야. 겁먹지 말고 화면이나 잘 보고 있어. 쥐새끼나 고양이일 테니까 금방 확인하고 올게. 나는 손전등 하나와 무전기를 챙겨 들고 초소를 나섰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먼지 쌓인 집기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묘하게 섞인 시큼하고 비릿한 소독약 냄새였다. 산후조리원으로 쓰였던 곳이라 그런지 폐업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병원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벽지 깊숙이 배어있는 듯했다. 내 발걸음에 맞춰 낡은 나무 계단이 비명을 질렀다. 지하 1층에 다다르자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습하게 변해 있었다. 이곳은 과거에 식당과 세탁실 그리고 의료 폐기물 보관소로 쓰였다고 했다. 지훈아, 나 지금 지하 1층 로비 도착했다. 모니터엔 뭐 보이는 거 없냐? 치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화면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센서 경고등은 계속 깜빡거려요. 그 복도 끝 폐기물 처리실 쪽이요. 폐기물 처리실? 알았다. 나는 손전등 불빛을 복도 끝으로 비췄다. 빗줄기 속에서 먼지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긴 복도 양옆으로 들어선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마치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복도 끝으로 향했다. 폐기물 처리실이라고 적힌 팻말은 반쯤 떨어져 대롱거리고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드르륵. 미닫이 문을 열자 퀴퀴한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방 안 구석구석을 비쳤다. 찌그러진 철제 카트, 텅 빈 약품 상자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검은 비닐봉지들 뿐이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지훈아, 여기 아무것도 없다. 센서 오작동 같은데? 이상하다. 분명히 센서 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때였다. 무전기 버튼을 놓으려는 순간
기이한 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쥐가 내는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명확하고 또렷한 어린아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콧노래 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소리는 복도나 방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바로 내 머리 위, 천장을 지나가는 낡은 환풍구 배관 안쪽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랄라.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리듬까지 있는 명백한 흥얼거림. 텅 빈 지하, 폐쇄된 산후조리원, 그리고 자정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 이 현실감 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다시 잡았다. 야, 이지훈, 너 방금 그 소리 들었냐? 네? 무슨 소리요? 전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형님, 거기 뭐 있어요? 지훈은 듣지 못했다. 오직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녹슨 환풍구 덮개를 비췄다. 어둠이 꽉 들어찬 그 좁은 구멍 안에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당장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콧노래 소리가 뚝 끊기더니 정막을 깨고 섬뜩한 속삭임이 환풍구를 타고 흘러내렸다. 왔다, 왔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여서 더욱 소름 끼쳤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뒷걸음질 치며 폐기물 처리실을 빠져나왔다. 지훈아, 나 지금 올라간다. 문 잘 잠그고 있어. 나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치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이지훈, 지훈아, 내 말 들려? 응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경비 초소로 달려갔다. 야! 왜 대답을 안 해? 초소 문을 벌컥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이 앉아있던 의자는 뒤로 넘어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들은 모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 내뿜고 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어디 간 거야?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지훈이 들고 있던 손전등 불빛이었다. 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느릿느릿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야! 이지훈! 거기서 뭐해? 내가 소리쳐 불렀지만 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걸음걸이였다.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녀석을 쫓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신생아실과 수유실이 있던 곳이었다. 유리병 너머로 텅 빈 아기 침대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기괴함에 더했다. 지우는 복도 끝 가장 구석에 있는 특실 병실 앞에 멈춰서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문패를 비쳤다. 녀석은 문고리를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녀석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너 미쳤어? 무전은 왜 안 받고 여기 와서 지랄? 말문이 막혔다. 내 쪽으로 돌아선 지훈의 얼굴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반쯤 벌어진 입가에서는 끈적한 침이 턱을 타고 줄줄 흐르고 있었다.
셔츠 앞섭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였다. 지훈이 실성한 듯 웃음을 흘렸다. 야,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내가 녀석의 뺨을 가볍게 쳤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내 오른쪽 귓가에 뜨거운 입김이 확 느껴졌다. 누군가가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속삭이는 듯했다. 맛있게 생겼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훈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지하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이거 맛있게 생겼네. 먹고 싶다. 쥐릅 맛있겠다. 마치 눈앞에 놓인 진수성찬을 보며 군침을 흘리는 듯한 소리였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복도뿐이었다. 하지만 내 눈이 아닌 뇌리에 강렬한 잔상이 박혔다. 특실 병실 안쪽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낡고 해진 환자복을 입은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 그런데 아이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녹이 시뻘겋게 슬어있는 수술용 메스였다. 아이는 메스 끝을 혀로 핥으며 나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맛 있겠다. 그 순간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위장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내 몸 안에 무언가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지훈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병실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문 열어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으아! 녀석은 자신의 머리를 문에 쿵쿵 찌으며 울부짖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얼굴을 덮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아닌 무언가의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나 이거다! 지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녀석의 허리춤을 붙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체구가 작은 녀석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당해내기가 버거웠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죽고 싶어? 나는 지훈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녀석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제야 지훈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는 듯했다. 녀석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형님, 저 왜 여기 있어요? 아까 분명 지하에... 닥치고 일단 나가자. 여기서 나가야 해. 나는 지훈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자 그제야 살 것 같았다. 우리는 차에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산후조리원 건물을 힐끔 보았을 때 4층 창가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본 것 같았지만 애써 무시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지훈을 병원 응급실에 밀어넣고 곧바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고모였다. 강원도에서 꽤 용한 무당으로 이름 날리던 고모는 몇 년 전 신당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로 올라와 조용히 지내고 계셨다. 고모, 저 민준이에요. 급한 일인데 좀 뵐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고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고모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고모가 벌떡 일어나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이 썩을 놈아. 너 도대체 어딜 쏘다니다 온 거야? 냄새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해. 냄새요? 저 어제 샤워 못하긴 했는데. 시신 썩는 냄새 말이다. 니놈 몸뚱어리에 덕지덕지 붙은 저 시커먼 것들 좀 봐라. 아이고, 두야. 고모는 혀를 차며 부엌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퍼와 내 몸에 사정없이 뿌려댔다. 따가운 소금 세례를 맞으며 나는 억울함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역시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 나는 어젯밤 겪었던 일들을 고모에게 낱낱이 털어놓았다. 지하에서 들린 노랫소리, 지훈의 비니 증세, 그리고 맛있겠다고 속삭이던 아이 귀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다. 산후조리원이라고 했냐? 고모가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네, 곧 철거할 거래요. 그 터, 보통 터가 아니다. 네가 말한 그 아이 귀신, 그냥 떠돌이 잡귀가 아니야. 그건 귀신들의 식탁을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장 같은 놈이다. 식탁이요? 그래, 산후조리원이 뭐하는 곳이냐?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수두룩한 곳이지. 그 한이 서린 핏덩이 영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서 덩치를 키운 악귀가 그 건물을 둥지 틀고 앉은 게야. 고모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게다가 니놈한테 맛있겠다고 했다며. 그건 널 다음 먹잇감으로 찍었다는 소리야. 그놈은 단순한 원한으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식욕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놈이라고. 당장 그 일 때려치워. 안 그러면 너 진짜 송장 치른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만두겠다고 답할 수 없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월세,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지훈의 치료비까지 현실의 무게가 공포를 짓누르고 있었다. 내 머뭇거림을 눈치챈 고모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다. 붉은색 글씨가 빼곡히 적힌 부적 2장과 파지든 작은 주머니였다. 정 못 그만두겠으면 이거라도 몸에 지니고 있어라. 그리고 오늘 밤 당장 나랑 거길 좀 가봐야겠다. 거길요? 위험하다면서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근처라도 가봐야지. 그놈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네 친구라는 놈, 동은이라고 했나? 걔도 불러라. 이 사단이 난 원인을 알려면 그 건물 주인하고 얽힌 놈이 있어야 해. 고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오후 2시,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시간이지만 산후조리원 건물 주변은 묘하게 어둡고 습했다. 동우는 내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반쯤 흑빛이 되어 있었다. 처남인 지훈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기 때문이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지훈이 그 녀석이 그렇게 될 줄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이게 더 급해. 나는 동훈을 다독이며 고모를 모시고 차에서 내렸다. 고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감싸쥐었다. 야, 여기 터가 아주 썩어 문드러졌구나. 귀신 비린내가 진동을 해. 고모는 건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길이었다. 고모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건물 입구는 저쪽인데요.
동훈이 당황하며 물었다. 시끄러워. 입 다물고 따라오기나 해. 뱀 나온다. 고모는 지팡이로 풀숲을 헤치며 거침없이 산을 올랐다. 나와 동훈은 영문도 모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따랐다. 20분쯤 올라갔을까 산 중턱에 다다르자 제법 평평한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바위 주변으로 새끼줄이 쳐져 있고 썩은 과일과 말라 비틀어진 북어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누가 봐도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낸 흔적이었다. 이게 뭐죠? 동훈이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고모는 대답 대신 바위 뒤쪽 그늘진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곳에는 흙에 반쯤 파묻힌 검은색 항아리 하나가 있었다. 뚜껑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알 수 없는 부적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입구는 노란 부적 종이로 덕지덕지 봉인되어 있었다. 찾았다. 요물단지. 고모가 지팡이로 항아리 뚜껑을 탁 쳐서 날려버렸다. 쨍그랑. 뚜껑이 깨지면서 항아리 안의 내용물이 드러났다. 나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항아리 안에는 엉겨붙은 머리카락 뭉치와 검게 변색된 생리대, 그리고 갓난아기 베네쩌고리 조각들이 피와 진흙에 뒤범벅되어 들어있었다. 역겨운 악취가 훅 풍겨왔다. 동훈이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고모는 혀를 쯧쯧 차며 발로 항아리를 걷어찼다. 이게 바로 허주 밥그릇이다. 어떤 미친 무당년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호주요? 그게 뭡니까? 주인 없는 귀신, 떠돌이 잡기들을 불러 모아서 힘을 키우는 짓거리야. 보통은 자기 신발 떨어졌을 때 억지로 영험한 척하려고 쓰는 사술인데 이건 규모가 달라. 이 항아리로 귀신들을 유인해서 저 건물 안에 가둬두고 그 안에서 서로 잡아먹게 만들어서 더 큰 악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야. 고모가 동훈을 누려보며 쏘아붙여쳤다. 이 건물 주인, 네 장인어른이라고 했지. 그 양반, 이 건물 짓기 전에 여기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있었냐? 동훈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장인어른이 예전에 용하다는 정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업 대박나게 해준다고. 대박?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재물운을 불러오겠답시고 악귀를 양식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악귀가 다 크면 제일 먼저 누굴 잡아먹겠냐? 밥 준 놈. 그 다음엔 밥 준 놈 핏줄들이야. 네 처남이 왜 미쳐서 나자빠졌는지 이제 알겠냐? 고모의 호통에 동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민준아, 너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 여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 오늘 밤이라도 당장 사달이 날 거다. 저 항아리가 깨졌으니 이제 그 꼬마 귀신놈이 배가 고파서 미쳐 날뛸 거야. 고모는 내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장인어른이라고 저장된 동훈의 휴대전화였다. 동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방, 큰일 났다. 지금 현장에 기자들이랑 유튜버들이 몰려오고 있대. 철거 반대 시위한다고 난리라는데 자네 친구 강서방인가? 그 친구한테 오늘 밤만 좀 확실하게 막아달라고 해. 일당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나는 고모의 경고와 전화기 너머의 애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통장 잔고의 숫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모, 딱 오늘 하루만요. 오늘만 버티면 빚 다 청산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죽기 살기로 버텨볼게요.
고모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 결심이 확고함을 읽으셨는지 한숨을 쉬며 품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를 꺼내주셨다. 이거 가지고 있어라.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흔들어. 내가 근처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나는 제 발로 다시 지옥의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깨진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기운이 산 아래 건물로 스멀스멀 기어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해가 저물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낮에 보았던 건물의 흉물스러운 모습은 밤이 되자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변해 있었다. 고모와 동훈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경비 초소는 전날보다 더 차갑고 적막했다. 동훈의 장인어른 김 회장은 약속대로 일당을 선입금해 주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컸다. 그 돈이면 밀린 월세는 물론이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다. 딱 하룻밤이야. 오늘만 버티면 돼. 지하에는 절대 내려가지 말고 모니터만 보고 있자.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고모가 준 팥주머니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 방울은 손 닿기 쉬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밤 몇 시가 넘어가자 김 회장의 말대로 건물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철거 반대 시위대는 아니었지만 흉가 체험을 하러 온 유튜버나 호기심 많은 10대들이 기웃거리는 게 CCTV에 잡혔다. 나는 마이크를 켜고 경고 방송을 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돌아가십시오. 경고 방송에 놀란 아이들은 후다닥 도망쳤다. 다행이었다. 사람만 안 들어오면 된다. 귀신이야 안 보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건물 전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치치치 치. 멀쩡하던 무전기에서 갑자기 잡음이 들려왔다. 사람 목소리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았는데 혼선이 된 걸까?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제 병원으로 실려간 지훈이었다. 지훈아, 너야? 너 지금 병원에 있잖아. 형님, 저 배고파요. 거기 먹을 거 많죠? 저 갈래요. 문 열어주세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우는 지금 폐쇄병동에 묶여있을 텐데 무전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이건 지훈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였다. 개수작 부리지마. 안 속아. 나는 무전기 전원을 꺼버리고 배터리까지 분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고모의 말이 맞았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놈이 더 난폭해진 게 분명했다. 그때 CCTV 화면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16번 카메라. 건물 뒤편 쪽문 쪽을 비추는 카메라였다. 화면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남자와 긴 생머리의 여자였다. 그들은 잠겨있는 쪽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있었다. 미친, 저것들이 진짜. 나는 반사적으로 3단봉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멈칫했다. 나가야 하나?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릴까?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그들이 건물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내 책임이 될 수도 있었다. 김 회장이 신신당부했던 외부인 출입 금지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돈. 그 빌어먹을 돈이 다시 내 발목을 잡았다. 그래, 1층까지만 가자. 지하랑 2층만 안 가면 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초소를 나섰다. 쪽문 쪽으로 가려면 긴 복도를 지나야 했다. 복도는 어제보다 더 어둡고 길게 느껴졌다. 쪽문에 다다랐을 때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두 남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는 잘린 자물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봐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내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난 흙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1층 노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필이면 또 지하야.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발자국은 계단 앞에서 뚝 끊겨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려간 발자국만 있고 다시 올라온 발자국이나 다른 곳으로 간 흔적이 없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때 지하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카메라 플래시였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러왔습니다. 대한민국 3대 흉가보다 더 무섭다는 그곳, 미래 산후조리원 지하에 저희 고스트헌터 팀이 잠입 성공했습니다. 유튜버들이었다. 그것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지금 시청자 3,000명 불파.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귀신을 보면 별풍선 1,000개 쏘신다는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여자의 들뜬 목소리가 지하 공간을 울렸다. 나는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귀신이 아니라 철없는 유튜버들이었구나. 야, 너네 거기서 뭐해? 당장 안 나와. 내가 소리치며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 후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야! 오빠! 뒤에! 으아, 이거 뭐야? 살려줘!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다. 진짜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다. 나는 망설임을 집어던지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널브러진 방송 장비들이었다. 카메라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만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송출되고 있는지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내가 손전등으로 어둠을 가르며 소리쳤다. 복도 끝 폐기물 처리실 앞에서 두 남녀가 엉겨붙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었다. 오빠, 왜 그래? 이거 나 아파. 여자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배고파. 또 그 소리였다. 어제 지훈이 냈던 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남자가 빙의된 것이다. 거기서 떨어져! 당장! 내가 3단봉을 펼치며 위협하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흰자위만 보였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질 듯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또 밥이다. 밥이 2개나 왔네. 남자는 여자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생각보다 빨랐다. 나는 몸을 비틀어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3단봉으로 그의 팔을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남자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내 목을 조르려 했다. 이 미친 새끼가! 나는 남자의 명치를 걷어차 거리를 벌렸다. 그 틈을 타 바닥에 쓰러진 여자에게 소리쳤다. 빨리 도망가! 1층으로 올라가! 여자는 덜덜 떨며 기어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나는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때였다. 여자가 내 팔을 잡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나를 쳐다봤다. 여자의 눈동자 역시 사라져 있었다. 엄마가 밥 먹으래.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앳된 아이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여기로 가면 밥 있다고 했어. 맛있는 밥.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낮에 고모가 깨트렸던 항아리, 그 안에 들어있던 부적과 재물들, 그리고 이 여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 옆에 떨어져 있던 가방에서 삐져나온 붉은 천. 이 여자, 그냥 유튜버가 아니었다. 나는 여자를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여자는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들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었다. 남자 역시 부러진 팔을 덜렁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앞뒤가 막혔다. 이런 젠장. 두 명의 빙의자들에게 포위된 상황.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다. 그들 뒤편,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작은 그림자. 어제 2층 병실에서 보았던 그 꼬마 아이였다. 피 묻은 환자복을 입은 아이는 손에 낡은 곰인형을 질질 끌며 내게 다가왔다. 아저씨, 왜 자꾸 도망가? 나랑 놀자, 응? 나 배고픈데. 아이가 곰인형의 머리를 북 뜯어내자 손뭉치 대신 시꺼먼 벌레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가 그랬어. 아저씨 먹으면 나 힘 세진다고. 그래서 엄마가 저 언니도 보내준 거야. 나 밥 주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여자의 어머니가 바로 그 항아리를 묻은 무당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딸을 이용해 허주에게 마지막 만찬을 바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만찬의 메인 요리는 바로 나였다. 미친년들, 지 딸까지 팔아먹어?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던 팥주머니를 꺼내 아이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거나 처먹으라. 팥주머니가 아이의 몸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 뜨거워! 아파!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타 빙의된 남녀의 움직임도 잠시 멈췄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모가 준 방울을 꺼내 미친 듯이 흔들었다. 고모, 지금이에요. 제발. 딸랑, 딸랑, 딸랑. 맑고 영롱한 방울 소리가 탁한 지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울 소리가 닿는 곳마다 검은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층 계단 쪽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잡기놈이 내 조카 털끝을 건드려. 고모였다. 고모는 양손에 오색 깃발을 들고 뒤에는 동훈과 함께 낯선 청년 2명을 대동하고 바람처럼 나타났다. 싹 다 쓸어버려. 고모의 지시에 청년들이 소금을 뿌리며 빙의된 남녀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고통스러워하던 아이 귀신이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눈과 입이 뒤엉킨 끔찍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감히 내 밥상을 엎어? 놈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포효를 내지르며 나에게, 아니 정확히는 내 영혼을 향해 검은 손톱을 뻗어왔다. 괴물로 변한 아이 귀신이 내지른 비명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놈이 뻗은 검은 손톱이 내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장혈통이 느껴졌다. 민준아, 엎드려! 고모의 외침에 나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몸을 던졌다. 내 머리 위로 오색 깃발이 휙 지나가며 괴물의 발을 휘감았다. 옴 극급여 율령, 천지 신명시여, 이 사악한 요물을 묶으소서! 고모가 주문을 외우자 깃발이 뱀처럼 괴물의 발을 쥐어들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그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이건 그냥 악귀가 아니야. 수백의 원혼이 뭉친 덩어리다. 고모와 함께 온 제자 2명이 팥과 소금을 섞은 단지를 괴물에게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단지가 깨지며 내용물이 괴물의 몸에 쏟아졌다. 타는 냄새와 함께 괴물의 몸에서 썩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놈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다. 아파? 더 해봐. 더. 엄마가 그랬어. 아픔은 힘이 된다고. 놈은 묶여있던 팔을 억지로 비틀어 깃발을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고모에게 달려들었다. 고모! 내가 소리칠 틈도 없이 놈은 고모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고모가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늙은 무당 주제에 맛없어 보여. 놈은 쓰러진 고모를 무시하고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네가 제일 맛있어 보여. 넌 내 거야. 놈이 한 발자국씩 다가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빙이 되었던 유튜버 남녀는 구석에 처박혀 기절해 있었고, 동훈과 제자들은 괴물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삼단봉은 이미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고 내 손에 남은 건 고모가 준 작은 방울뿐이었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놈이 코앞까지 다가와 입을 벌렸다. 그 안에는 시커먼 어둠만이 가득했다. 잘 먹겠습니다. 놈이 내 얼굴을 향해 입을 덮치려는 찰나 쓰러져 있던 고모가 비틀거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이놈, 아직 안 끝났다. 고모는 품에서 날카로운 칼, 심검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를 냈다. 받아라. 내 피로 네 놈의 더러운 입을 씻어주마. 고모는 피 묻은 신검을 괴물의 등에 꽂아 넣었다. 이번 비명은 달랐다. 놈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다. 신검이 꽂힌 자리에서 붉은 불길이 솟아올랐다. 민준아, 지금이야. 네 피를 저놈 이마에 발라. 네가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꾼이라는 걸 보여줘. 고모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내 손바닥을 그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솟구쳤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괴물에게 달려들었다. 놈은 고모의 칼에 꽂혀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나는 놈의 흉측한 얼굴,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눈동자가 박혀있는 이마에 피 묻은 손바닥을 갖다 댔다.
꺼져, 이 피어먹을 새끼야. 내 피가 놈의 피부에 닿자마자 하얀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놈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빗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안 돼!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던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흩어졌다. 털썩. 나와 고모 그리고 괴물이었던 형체는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괴물이 있던 자리에는 다 타버린 곰인형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끝난 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모를 살폈다. 고모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동훈이 울먹이며 우리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안도할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곰인형의 눈이 아주 잠깐 붉게 빛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하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숨통을 조이던 압박감은 한결 가라앉았다. 고모는 내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고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저 곰인형, 저게 본체야. 저걸 태워 없애야 해. 고모는 제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제자 한 명이 부적을 붙인 항아리를 가져와 곰 인형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절해 있던 여자 유튜버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안 돼! 우리 애기 건드리지 마! 여자는 짐승 같은 속도로 제자를 밀쳐내고 곰 인형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곰 인형을 품에 안고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밥 많이 줄게.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쉰 목소리에 노파 같은 음성이었다. 천연, 지그 애미 신이 씨였구나. 고모가 소리쳤다. 무당년이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어. 여자는 미친 듯이 웃으며 곰 인형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가루를 자신의 입에 털어넣기 시작했다. 미친 짓 그만해! 내가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여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튕겨나갔다. 여자는 괴로워하며 몸을 뒤틀더니 곧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네? 힘이 넘쳐. 너무 좋아. 악귀와 무당, 그리고 숙주인 여자가 하나로 융합된 끔찍한 혼종이 탄생한 것이다. 놈은 순식간에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피할 겨를도 없이 놈의 손에 목이 잡혀 들어올려졌다.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놈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놈의 얼굴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아까는 아팠어. 이번엔 내가 아프게 해줄게. 놈이 입을 벌리자 뱀처럼 갈라진 혀가 내 얼굴을 핥았다. 그때였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고모가 마지막 힘을 짜내 신검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놈은 나를 방패막이 삼아 고모의 공격을 막았다. 고모는 나를 찌르지 않으려 칼을 멈췄고 그 틈을 타 놈은 고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고모! 고모가 벽에 부딪혀 쓰러지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살기.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발했다. 놔! 이거 놓으라고! 나는 내 손바닥의 상처를 놈의 눈에 쑤셔 넣었다. 그아! 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를 놓쳤다. 나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옆에 굴러다니던 삼단봉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놈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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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이 날아갔다. 내가 놈을 때리고 있는 건지 놈이 나를 때리고 있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저 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민준아, 정신 차려. 그만해. 동훈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들어 나를 제압했다. 놔! 저거 안 죽이면 우리가 죽어! 형님, 이미 쓰러졌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숨을 헐떡이며 앞을 보자 여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고 민영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검은 가루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고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여자의 이마에 부적을 붙였다. 파! 고모의 기합과 함께 여자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형상을 하더니 이내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여자는 축 늘어졌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영혼이 다 타버린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났나요?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모는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다. 큰 불은 껐지만 잔불이 남았다. 저놈 도망갔어. 고모의 시선은 연기가 빠져나간 환풍구를 향해 있었다. 본체는 부서졌지만 영혼은 도망쳤다. 이제 놈은 몸도 없고 밥그릇도 없어졌으니 더 지독하게 굶주린 채로 떠돌아다닐 게야. 고모는 나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놈은 네 맛을 봤어. 네 피맛을 기억해버렸다고. 나는 멍하니 찢어진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피는 멈췄지만 상처는 흉터처럼 남아 욱신거리고 있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다. 산후조리원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아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깼냐? 옆 침대 보호자석에 앉아있던 동훈이 수척해진 얼굴로 물었다. 얼마나 잔 거야? 꼬박 이틀. 너 쓰러지고 나서 119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는 옥신거리는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지만 그 아래 새겨진 상처가 불타는 듯 뜨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의 일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처참했다. 빙의되었던 여자 유튜버와 남자친구는 경찰에 넘겨졌다. 그들은 마약 복용 혐의와 주거 침입, 특수폭행 등 온갖 죄목을 뒤집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의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와 연루된 무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동훈의 처남 지우는 다행히 퇴원했지만 실어증에 걸려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끔 허공을 보며 배고파 라고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 산후조리원. 김 회장은 결국 철거를 포기했다. 인부들이 들어갈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건물 근처에만 가면 들린다는 아이의 콧노래 소리 때문에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은 그대로 흉물처럼 방치되어 귀신들의 안식처로 남게 되었다.
태어나던 날 고모가 병원 앞으로 마중을 나오셨다. 고모 역시 그날의 충격으로 많이 쇠약해지신 듯했다. 몸은 좀 괜찮냐? 네, 덕분에요. 고모는 내 손바닥의 붕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네가 그놈 이마에 피를 발랐을 때 놈과 네가 연결된 거다. 일종의 낙인 같은 거야. 낙인이요? 그럼 그놈이 절 찾아온다는 건가요? 당장은 못 올 거다. 힘을 많이 잃었으니까. 하지만 악귀는 집요해. 언젠가 힘을 회복하면 반드시 네 피냄새를 쫓아올 게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끝난 게 아니었다. 놈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 것이다. 평생 조심하고 살아라. 몸가짐 바르게 하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네 틈이 보이면 바로 파고들 테니까. 고모는 내 주머니에 새로운 부적을 넣어주시고는 지팡이를 짚으며 멀어져 가셨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내 눈에는 어딘가 거무칙칙한 그림자가 껴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나는 밀린 빚을 모두 갚았다. 목숨값 치고는 꽤 짭짤한 보수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잠들 수 없게 되었다. 밤마다 귓가에서 환청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아저씨, 맛있겠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둔 낡은 삼단봉을 꽉 쥐었다. 놈은 아직 배가 고프다. 그리고 나는 놈의 최고의 한 끼 식사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을 응시한다.